2014년도 교통사고 조사론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26번입니다. 길이가 다른 스키드마크를 통해 속도를 분석하고자 할 때 옳게 설명한 것입니다. 길이가 다른 스키드마크의 발생 원인은요, 편제동, 시간차 제동, 그리고 편심작용, 롤링에 의한 길이가 다른 스키드마크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편제동, 시간차 제동은요, 제동장치 이상이죠. 그래서 좌우 길이가 다른 스키드마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속도 계산 시는요, 두 스키드마크의 평균 길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편심작용, 롤링은요, 정상제동이었죠. 그래서 요철 등에 의한 롤링 또는 편심작용 시 하중작용이 강한 측면에 진한 흔적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도 계산 시는요, 가장 긴 스키드마크 길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평균 길이를 적용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2번은 무게 편심에 의한 것이라면요, 긴 것을 적용한다. 맞는 사항이죠. 편심작용, 롤링이니까요. 시간차 제동에 의한 것은요, 평균 길이를 적용하죠. 3번, 4번 다 틀린 사항이죠. 그래서 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속도 50km/h로 주행하던 차량이 감속도 5m/s의 자승으로 감속하였을 때 1초 동안 주행한 거리를 산출하는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는요, 정보 먼저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처음 속도는요, 50km/h였었고요. 그리고 가속도는요, 감속도니까 마이너스 5m/s의 자승이 되겠죠. 시간은 1초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동거리 산출하는 사항이죠. 정보 보시면은요, 나중속도가 없습니다. 나중속도가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은요, 이 공식이죠. 그래서 D는 VIT 플러스 2분의 1 AT의 자승입니다. VI가 50km/h였으니까요, 나누기 3.6 해서 적용시키고요. T는 1초였었고요. A는 마이너스 5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적용시키면은요, 50 나누기 3.6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1의 자승이 되겠죠. 계산하시면은요, 11.39m가 나왔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28번입니다. 차량에 가해지는 충격력의 작용 방향 및 위치에 따라 차량의 회전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충돌 후 차체의 회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요, 충격력의 크기, 차량의 무게중심, 작용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축고, 융고, 차량의 무게가 아닌 차량의 무게중심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다음 중 갭 스키드마크의 설명으로 틀린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급격한 제동 시 미끄러지는 불안감 때문에 운전자는 반사적으로 잠시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어놓고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면 다시 급하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게 되는 경우이죠. 이거는요, 갭 스키드마크의 경우 맞는 사항이죠. 두 번째, 급제동한 운전자의 발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중에 페달에서 발이 미끄러졌다가 다시 밟는 경우. 이번 역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 뗐다 다시 밟는 경우죠. 즉 갭 스키드마크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3번입니다. 노면 상태가 고르지 못한 도로에서 급제동할 때 차체가 반복적으로 바운싱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요, 스킵 스키드마크의 경우죠. 또 스킵 스키드마크가 바운스 스키드마크라고 하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좀 더 빨리 정지하기 위해 운전자가 의식적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펌프질 하듯이 급하게 밟았다 떼었다 반복하는 경우죠. 더블 브레이크도 갭 스키드마크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스킵 스키드마크는요, 노면 상태가 고르지 못한 도로에서 급제동할 때 차체가 반복적으로 바운싱되어 발생하는 스키드마크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종단경사 플러스 5%인 오르막도로를 속도 60km/h로 주행하는 차량이 급제동하였을 경우 제동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서가 주어졌네요. 노면의 마찰 개수가 0.65를 주어졌습니다. 계산 문제는 정보 먼저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정당 경사가 5%였고요. 처음 속도는요, 60km/h였었고요. 마찰 개수는 0.65였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문제의 조건이 급제동 후 정지가 되었다는 조건 하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종단 경사가 플러스 5%였고요. 마찰 개수가 주어졌기 때문에요, 이 마찰 개수를 견인 개수로 변경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견인 개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경사에 대한 구백값 먼저 산출해야 됩니다. 구백값 G는요, 퍼센테이지 나누기 100입니다. 그래서 5 나누기 100은요, 0.05가 나왔고요. 견인 개수 F는요, 뮤 플러스 G입니다. 즉 마찰 개수 플러스 이 구백값입니다. 마찰 개수가 0.65였었고요. 그 구백값 G는요, 0.05였으니까요. 0.65 더하기 0.05가 되겠죠. 합하면은요, 0.7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동거리 구하면 되겠죠. 급제동 후 정지했으니까요.
스키드마크 공식 활용하면 됩니다. V는 루트 2FGD가 되겠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요, 거리죠. 그래서 D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FG가요, D하고 곱하기 관계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면 되고요. 그리고 이 루트를 없애려면은요, 이 반대편에 제곱글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D는 2FG분의 V의 자승이 됩니다. F가 0.7이고요. G는 안 주어졌으니까 9.8 적용시키면 되고요. 그리고 V는요, 60km/h였으니까요, 나누기 3.6 해주면 되겠죠. 적용시키면은요, 2 곱하기 0.7 곱하기 9.8분의 60 나누기 3.6의 자승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20.25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3번이 되겠네요. 31번입니다. 교통사고 관련자 인터뷰 요령으로요,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통사고 관련자 인터뷰는요, 주관적인 관점이나 선입견이 있으면 안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긍정적이고요, 구체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를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32번입니다. 사고 결과물을 측정할 때 1점의 측정을 필요로 하는 대상입니다. 1점 측정 대상, 2점 측정 대상, 3점 측정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1점 측정 대상은요, 1m의 짧은 흔적이죠. 그리고 2점 측정 대상은요, 1m 이상의 긴 흔적이고요. 3점 측정 대상은요, 꺾인 흔적, 곡선 흔적, 넓게 퍼진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보시면은 1점 측정 대상이니까요, 좀 짧은 흔적을 찾으면 되겠죠. 차량에 충격된 가로수의 위치는요, 일반적으로 짧게 나타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직선으로 나타난 긴 타이어 자국은요, 2점 측정 대상이 되고요. 길게 뿌려진 파편의 흔적도요, 2점 또는 3점이 되겠죠. 곡선으로 나타난 타이어의 흔적은요, 곡선 흔적이니까요, 3점 특정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1번이 됩니다. 33번입니다. 교통사고 분석 업무를 위해 현장 조사 단계에서 증거물에 대한 기록을 위해 삼각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삼각 측정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삼각 측정법의 기준점은요, 최소한 2개 이상이 필요한 사항이죠. 1번 보겠습니다. 삼각 측정법의 측정 원리는요, 두 기준점과 각종 측정점이 삼각형을 형성하도록 하고 그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다.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요, 2번입니다. 기준점의 위치는요, 각도가 작은 너무 납작한 형태의 삼각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정확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점의 위치가요, 너무 붙어 있어서 각도가 없으면은요, 측정하기가 불편하겠죠. 그래서 맞는 답입니다. 3번은요, 도면상에서 표시할 때 측정점에서 두 기준점까지의 거리를 각각 측정하고 이 거리를 축적에 맞추어 자와 캠퍼스를 이용하여 도면을 그린다. 맞는 이야기고요. 4번은요, 최소한 3개의 기준점이 필요하다. 최소한 2개의 기준점이 필요하죠. 그래서 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자동차가 곡선부를 선회 시 원심력과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원심력의 공식을 알면 되는 사항이죠. 원심력의 공식은요, m 곱하기 r분의 v의 자승입니다. 즉, 질량 곱하기 곡선 반경분의 속도의 자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동차의 질량 m이고요, 주행속도 v고요, 선의 곡선 반경 r이죠. 그러면 선의 시간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5번입니다. 조향장치 중 앞에 두 바퀴 사이에 위치한 부품으로 이점 지지 방식이 가능한 부품은요, 먼저 조향축을 보시면은요, 이 부분이죠. 핸들의 컬럼 바로 밑에 있는 축입니다. 그래서 조향 핸들의 조작력을요, 이 조향 기어에 전달하는 축입니다. 드래그 링크는요, 이 부분이죠. 피트먼 암의 움직임을요, 너클 암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너클 암은요, 조향 기어로부터 동력을 드래그 링크와 타이노드를 통해서요, 바퀴에 동력을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타이노드는요, 좌우 너클암을 동시에 조작하기 위해서요, 자동차 앞바퀴 사이에 연결된 봉입니다. 그래서 2점이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2점 지지 방식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자동차가 서 있는 보행자를 충돌 시 1차 충격 손상에서 보이는 인체상의 특징이 아닌 것입니다. 역과는 1차 충격 손상하고 상관없죠. 자동차가 인체를 타고 넘어가는 손상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것이고요. 손상의 정도는요, 차량의 속도, 범퍼 모양 등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즉 1차 손상은요, 주로 범퍼에 의한 충돌이 많죠. 그래서 범퍼 모양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당연히 속도에 따라서 충격의 정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성인은 대퇴부, 하퇴부 등 주로 하지에 상해가 발생합니다. 승용차가 보행자를 충격할 시
범퍼에 닿는 부분은요, 성인의 허벅지, 대퇴부 또는 종아리 부분, 하퇴부가 주로 충돌이 되겠죠. 4번은 어린이는요, 상반신 때로는 정부의 상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린이의 키에 따라서요, 상반신 또는 정부에 발생할 수가 있는 사항이죠. 역가는 자동차가 인테를 타고 넘어가는 것으로 충격 손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1번입니다. 37번입니다. 도로의 종단 경사 각도를 측정한 결과 5도였습니다. 이 도로의 경사도 백분율은 얼마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경사도 퍼센테이지는요, 탄젠트 세타 곱하기 100이죠. 탄젠트 5도가 될 것이고요.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8.75도가 나왔습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러면 이 경사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하고 높이가 있을 때요, 경사도 퍼센테이지는요, 밑변분의 높이 곱하기 100이 되겠죠. 그래서 a분의 b 곱하기 100이 됩니다. 이 세타 값은요, 각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삼각함수에서요,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입니다. 그리고 구백값 g는요, 밑변분의 높이입니다. 즉 a분의 b인 사항이죠. 이 관계를 봤을 때요, 구백값 g는요, 탄젠트 세타하고 같죠. 그리고 퍼센테이지 나누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 곱하기 100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g는요, 탄젠트 세타 그리고 퍼센트 나누기 100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퍼센테이지는요, 탄젠트 세타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900값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는요, 탄젠트 세타 곱하기 100 또는 g 곱하기 100이 되는 사항입니다. 38번입니다. 전구의 흑화현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흑화현상은요, 할로겐 가스의 양이 필라멘트 발열량에 비해서 적을 때 온도가 높은 쪽에서 국부적 흑화현상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조 공정에서 점등 전압이 너무 높은 경우에 얇고 넓은 부위에 걸쳐 흑화가 발생한다고 했고요. 필라멘트가 오염됐을 경우 흑화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이번 전구 내부에 수분이 존재할 때 발생하는 것은 청화현상이겠죠. 전구 내부에 수분이 존재할 때 할로겐 사이클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요. 수분 사이클로 발생하는 현상은요, 청화현상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아래의 설명은요, 브레이크 시스템의 구성 부품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형 트럭이나 대형 승합차에 주로 설치됩니다. 그리고 릴레이 밸브에서 보내오는 공기압이요, 케이스로 유입되면 그 압력에 따라 다이어 프렘이 밀림으로써 푸시노드를 거쳐 브레이크 캠을 작동시켜 제동력을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에어탱크나 에어파이프에 문제가 생겨 압축된 공기가 유출될 경우 이것의 케이스 내 압력이 낮아져 스프링의 힘에 의해 자동으로 제동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교재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이 나온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좀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압에 의한 것으로서요, 공기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공기 브레이크는요, 컴프레서에서 압축한 공기를요, 공기 탱크에 저장해 두고요, 앞뒤 휠 쪽에서 유압 브레이크의 휠 실린더에 해당하는 브레이크 챔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탱크와 브레이크 챔버 사이에서 브레이크 페달의 동작에 따라 작동하는 브레이크 밸브가 브레이크 챔버의 공기 공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요,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은요, 브레이크 밸브가 열려 브레이크 챔버에 공기가 공급되고요, 이 공기의 압력에 의해서 브레이크 슈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즉, 이 내용은요, 챔버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기식 브레이크의 챔버에 대한 설명으로서요, 챔버는요, 유압식 브레이크의 휠 실린더에 해당하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답은 챔버입니다. 40번입니다. 속도 50km/h로 주행하는 차량이요, 5m/s의 자승으로 감속할 때 감속 2초 후에 차량 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감속 동안의 감속도는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즉, 마이너스 5m/s의 자승이죠.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속도가 50km/h였었고요. 가속도는요, 마이너스 5m/s의 자승이죠. 감속이니까요. 그리고 시간은 2초였습니다. 그럼 2초 후의 속도는 나중 속도겠죠. 정보 보시면은요, 거리 정보가 없습니다. 거리 정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은요, 1 공식이죠. 그래서 V는 VI 플러스 AT가 됩니다. 그러면 이항 정리할 것도 없죠. 나중 속도 구하는 거니까요. VI는요, 50km/h였습니다. 나누기 3.6해서 적용하면 되고요. A는 마이너스 5, T는요, 2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50 나누기 3.6 더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2가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3.89m/s이 되었습니다. 문제 보시면은 전부 km/h였죠. m/s를 km/h로 바꾸려면은요, 곱하기 3.6 해주면 됩니다. 곱하기 3.6은 14km/h가 나왔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1번입니다. 타이어의 트레드 고무가 부분적으로 비닐 모양으로 박리되는 현상입니다. 타이어의 균열, 치핑, 청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균열은요, 타이어의 균열을 의미하면서요, 트레드 부분이 갈라진 상태입니다. 치핑은요, 타이어의 일부가요, 비닐 모양으로 찢겨 떨어져 나온 현상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청킹은요, 타이어 고무의 일부가 뜯겨져 떨어져 나가는 현상을 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2번입니다. 미끄럼 마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마찰력과 무게는 비례한다. 맞는 이야기고요. 동적 마찰력은요, 정적 마찰력보다 작다. 맞는 이야기죠. 마찰력은요, 접지 면적에 비례한다. 마찰력은 접지 면적하고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찰력은요, 속도가 높을 때 약간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마찰력은 접지 면적과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마찰력도 힘이기 때문에요. F는 ma죠. 즉 질량하고요, 가속도하고의 관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제동시 차량의 속도와 타이어의 회전 속도와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요, 타이어와 노면 사이의 마찰력은 슬립률에 따라 변합니다. 슬립률 계산식으로 바른 것은요, 차속분의 차속 마이너스 힐속 곱하기 100.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살펴보도록 하죠. 슬립률은요, 주행하는 차량의 타이어와 노면 사이의 미끄럼 정도를 표시하는 용어이죠. 그래서 차량의 속도와 그 차량 타이어 접지면의 선속도, 즉 휠속이죠. RW와 같으면 0%고요. 슬립비가 0이죠. 그리고 차량의 타이어가 완전히 잠긴 상태라면요, 100%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슬립비는 1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차량의 속도하고 휠속이 같아요. 그러면 같은 것을 빼주면 0이 되겠죠. 그러면 0을 나눠주면 0 나옵니다. 그리고 0을 100으로 곱해도 0이 나오겠죠. 그래서 0이 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차량의 타이어가 완전히 잠긴 상태라면은요, 이 휠속이 0이 되는 사항이죠. 그러면 차속분의 차속이니까 1이 나옵니다. 즉 100%가 되겠죠. 44번입니다. 구른 흔적, 임프린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구른 흔적은요, 찍힌 흔적이라고도 합니다. 즉 임프린트죠. 타이어가 회전하는 상태에서 나타나죠. 1번 보겠습니다. 젖은 타이어가 노면을 구르면서 나타납니다. 즉 타이어가 구르면서 젖은 물기가 노면에 나타나는 흔적이죠. 타이어가 분질이 쌓인 도로나 흙 위를 지나면서 나타납니다. 흙 위를 지나면서요, 타이어의 트레드 모양이 그대로 찍히는 현상이죠. 3번은 타이어가 회전을 멈춘 상태에서 나타난다. 구른 흔적은 타이어가 회전하는 상태에서 나타나기 때문에요. 3번이 답이 되겠고요. 타이어의 트레드 패턴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5번입니다. 이점식 안전띠에 의한 주된 손상 부위로 적합한 것입니다. 이점식은요, 이 배 쪽, 하복부 쪽을 지나가는 안전띠죠. 그래서 주 손상 부위가 하복부 손상이 될 것입니다. 이점식은요, 주로 하복부에 손상을 입히고요. 3전식은요, 주로 이 복부, 어깨, 흉부에 손상을 입히게 되는 사항입니다. 즉 안전띠가 지나가는 부위에 주 손상 부위가 나타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4번이 됩니다. 46번입니다. 스킵 마크가 발생하는 경우죠. 자동차가 급제동하여 활주하는 과정에서 차체가 상하 운동을 반복하는 경우에 스킵 마크가 발생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은요, 급제동을 하였다가 순간적으로 제동을 푼 후 다시 급제동하는 경우에는요, 갭 스키드 마크가 발생하겠죠. 제동 시 더블 브레이크 조작을 했을 경우도 갭 스키드 마크가 발생할 것이고요. 타이어 공기압이 낮은 상태 또는 펑크난 상태에서 급제동하는 경우는요, 플랫 타이어 마크가 발생하겠죠. 급제동 후 순간적으로 제동을 푼 후 급제동 및 더블 브레이크 조작은요, 갭 스키드 마크가 발생하고요. 즉 2번과 3번의 경우죠. 그리고 타이어의 공기압이 낮을 때 타이어가 평평해지면서 넓어져 노면과의 마찰이 커지면서 생기는 넓은 타이어 흔적은 플랫 타이어 마크입니다. 즉 4번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7번입니다. 주로 눈길이나 모래, 험한 산길을 안전하게 주행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타이어 트레드의 패턴은요, 블럭형이 되겠죠. 리브형은요, 주행성이 우수하고요, 주로 고속주행용으로서요, 승용차에 많이 사용됩니다. 즉 패턴이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그형은요, 제동력과 구동력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트럭과 버스의 뒷바퀴에 많이 사용됩니다. 트레드의 패턴이 옆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럭형은요, 미끄러운 노면에서 조종성과 안정성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배수성도 뛰어났어요.
스노우 타이어나 산악용 타이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타이어의 패턴이 블럭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3번입니다. 48번입니다. 고속으로 주행하는 승용차를 촬영하고자 합니다. 카메라의 기능 버튼을 어느 위치에 놓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입니다. 고속으로 주행하는 승용차를 촬영하기 위해서는요, 셔터 스피드를 빨리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S모드가 가장 적합한 모드가 되는 상황입니다. A모드는요, 조리개 우선 모드고요. S모드는 셔터 우선 모드, M모드는 매뉴얼 모드, 즉 완전 수동 모드죠. A모드는요, 조리개 크기 조절이 쉽습니다. 그래서 사진의 심도 표현이 유리합니다. 즉 피사체만 뚜렷하게 나오고 주변을 흐리게 표현하는 이런 심도 표현을 할 때 유리한 사항이고요. 셔터 우선 모드는요, 셔터 스피드 조절이 쉽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차량에 유리한 사항이죠. 그리고 M모드는요, 완전 수동입니다. 그래서 셔터 스피드 조리개를요, 상황에 맞춰 수동으로 조정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49번입니다. 공랭식 오토바이의 외부 손상에 대한 차체 조사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오토바이 전륜이 비틀어진 각도, 그리고 두 번째는 오토바이 변형된 축간 거리의 측정, 3번은 나지에이터 그릴의 파손 형태입니다. 나지에이터 그릴은요, 오토바이에 없는 구조입니다. 나지에이터는요, 순행식 구조로서요, 주로 차량에 있겠죠. 그리고 포크 좌우에 파손 정도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나지에이터 그릴은요, 공랭식 오토바이에는 없는 순행식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 50번입니다. 다음 중 차량의 간접 손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간접 손상은요, 직접 충격 부위에 힘이 전달돼서 다른 부위가 손상되는 거죠. 그래서 충돌 시 충격만으로 동일 차량의 직접 충돌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유발되는 손상이다. 예, 맞는 이야기고요. 바디 부분의 간접 손상은요, 주로 어긋남이나 접힘, 구부러짐, 주름짐으로 나타납니다. 즉, 직접 충격에 의해서 찌그러지는 게 아니고요. 충격력이 전달돼서요, 다른 부위에 어긋남이나 접힘, 구부러짐, 주름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퍼렌셜 기열, 유니버셜 조인트 같은 것은 다른 차량과의 충돌 시 직접 조척 없이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즉 충돌된 힘이 전달돼서 파손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각인 흔적, 러그워프 등의 손상은 대표적인 간접 손상이다. 이 각인 흔적이나 러브워프는요, 직접 손상이죠. 각인 흔적과 러브워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인 흔적은요, 충돌 시 상대방의 번호판이 그대로 찍힌 상태나 차체의 파손 부위가 충돌 대상의 형태를 거의 그대로 나타내는 직접 손상 부위입니다. 러브워프는 스친 흔적이죠. 차량 간의 측면 등이 스치면서 문질러진 자국으로서요, 직접 손상 부위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